5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영화 볼 때나 외국에 나갈 때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처럼 내지만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정부가 부담금 32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부담금으로 충당하던 공익 사업들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 모를 불안과 우울감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라디오 심리극장에 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국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국민에게는 송구하고 2,000명 증원은 그대로 가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 증원하는 게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주장을 했고요. 그 2,000명이라는 숫자를 산출하기까지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고 이게 어떤 연구에 따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최소 10,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막대한 재정을 의료보건계에 투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재차 약속을 했고요. 또 의료개혁이 의사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단축 진료에 나섰는데요. 대한의사협회가 이달부터 동네 의원들도 진료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밝힌 바로는 개원이들도 4월부터 오늘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개원이가 그동안 이 사태에서 참여할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고민을 많이 해왔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이게 진료 축소라는 건데 의협이 그렇다고 각 의료기관에 강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 의협은 이게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자영업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문을 열긴 했지만 주변 병원들이 하나씩 문을 축소를 한다면 이참에 주말이나 야간에 또 문을 닫는 병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편, 파장이 작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협 측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2,000명 숫자를 못 박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개원이들이 이렇다면 한편 빅5 의대 교수 절반가량인 51%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이게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를 계속한다. 환자 곁에 남아있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 이 절반 가까이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오늘부터 상급 종합병원도 외래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교수들이 대신하다 보니까 피로 누적이 너무 심해서 당직을 하고 난 다음 날에는 낮에는 외래는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하는 건데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걸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의대 정원 계획에 반발해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0,0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 휴학 신청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유효 휴학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절차 없이 휴학계만 낸 게 아니라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를 모두 지켜서 제출된 휴학계를 유효 휴학계라고 하는데 이게 1,242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의대 재학생이 18,000여 명이니까 54.5%가 휴학계를 제출한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 1학기에는 휴학계 제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또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에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더 높겠죠.
대한의과대학 의전원 학생협회는 의대가 휴학계를 수리하도록 요청하겠다면서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렇지만 교육부는 요건을 갖췄더라고 하더라도 동맹휴학 같은 경우에는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요.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운영 정상화를 재차 요청을 했는데 엄정한 학사 관리를 각 대학별로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져서 의식이 없던 생후 33개월 된 아이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의료 공백에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가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받으면서 맥박을 되찾았는데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까지 이렇게 포괄해서 상급종합병원 9곳에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맥박을 되찾은 지 1시간 뒤에 다시 심정지에 빠졌고 결국에 사망 판정을 받은 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요. 그렇지만 경찰은 이게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영향은 아니라고 보고 수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료 축소 소식도 들려오고 하니까 국민들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도 3%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네, 이 대파, 사과, 배.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리나라 사과가 제일 비싸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대파 논란도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컸는데 대파, 사과, 배 이런 필수적인 식재료 값이 많이 올랐고요.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 환율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8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3월 물가 상승률을 평균 3.2%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가 있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난 28일에 배럴당 83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2월 초에 70달러 초반선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한 10달러가량 오른 거죠. 네. 비중으로 하면 15% 정도가 올랐고 앞으로 그럼 주유소 기름값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건 아무래도 역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고 또 예멘 후티 반군으로 인한 홍해 리스크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도 감산을 연장하면서 지금 기름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는데 이건 각 나라별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미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환율 오르면 역시 우리가 수입할 때 물가가 자극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문제는 이런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다는 거고 그러면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정부 금융당국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해서 지원금 같은 건 많이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격 하락이 체감할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고 당분간 3% 물가 상승률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사과, 바나나 값이 주요 95개국 가운데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게 그냥 느낌으로만 비싸다 좀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비싸다. 세계 네. 1위다. 우리나라 사과, 감자, 바나나 가격 주요 95개국 중에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달에 사과는 1년 전보다 71% 뛰었는데 어제자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사과값이 1kg 기준으로 6.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9,163원을 기록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물가가 높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근데 5.31달러였고요. 싱가포르 4.2달러. 근데 우리나라가 6.8달러라는 거죠. 네. 여기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바나나, 감자, 오렌지 등이 세계 1위 기록했습니다. 또 토마토, 양파는 2위 기록했고요. 그런가 하면 한국인의 1인당 과일 소비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지난 15년간 20% 가까이 급감했는데 2007년에는 1인당 연간 과일 소비가 67.9kg이었는데 2018년에는 50kg대로 진입을 하더니 2022년에는 36.4kg으로 나타났고요. 역시 비싼 가격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예전에 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제 미래에는 부자들만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네. 또 대파 가격은 1년 사이에 1.5배나 올랐다고요. 네, 어제 나온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보고서인데
농수산식품을 포함해서 생활필수품 167개가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건 설탕, 조미료 등 양념 소스류가 10% 가까이 올랐고요. 조미김, 가사위생용품, 과자, 빙과류 등도 올랐습니다. 설탕과 맛소금 등은 1년 전보다 24에서 26%가량이나 올랐고요. 네. 수산물 중에는 갈치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갈치 생물이 20% 올랐고 여기에다가 꼭 써야 되는 또 비누, 생리대, 기저귀 이런 가격도 10% 안팎 올랐습니다. 대파 파동이라고 할 정도로 대파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신선식품 중에서 실제로 흑대파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지난해 3월에 비해서 52%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원금이나 할인 쿠폰을 많이 주고는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작황 부진이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할인은 착시 현상이라는 게 중론이고 오히려 이 지원금이 소진된 이후에 물가 급등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주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했는데요. 정부가 명절에만 발급했던 제로페이 농활 상품권 추가로 발급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아무래도 상황인지라 수급 동향과 가격을 직접 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송미령 장관은 제로페이 농활 상품권을 추가로 발급하고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막상 받으려고 하면은 제가 사는 거에는 이제 할인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라는 거는 국산 농축산품에 해당이 되고요. 농할 마크가 찍힌 상품이라면 쿠폰 뭐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이 자동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 전통시장이나 온누리 시장 이런 전통시장 온라인몰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농할 상품권이라는 게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농활 상품권은 30%까지나 할인이 돼요. 그래서 챙길 수 있다면 농활 상품권을 챙기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사용처가 많지 않아서 막상 들고 갔는데 여기서는 그걸로 안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10만 원입니다. 또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마다 각종 상품권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아는 사람만 쓰게 되는 그런 장벽이 있어서 구매 전에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이게 일전에 건보료 부과 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한테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자동차 이런 재산에까지 적용이 된 네.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는데요. 지역 가입자는 소득 구조가 많이 다르잖아요. 월급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니까 소득 파악률도 낮았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은 소득이나 비용 정산을 직접 신고하다 보니까 거기서 빼거나 이렇게 탄로하는 것도 수월했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동안 이제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다달이 들어오는 소득하고는 무관하게 전월세,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무는데 반면에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직장 가입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무임승차하는 일도 많았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2018년부터 개편안을 시행을 하고 2022년 9월부터 개편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개편 직전에 2018년 6월까지만 해도 재산보험료 비중이 59%에 달할 정도로 높았는데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꾼 이후에 2022년 9월에는 44%대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까지 31.2%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가 월급에 어떻게 적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많이들 또 내가 이번에 월급을 얼마나 이번에 통장에 받을 수 있을까 네. 긴장을 하실 것 같은데 지난달 소득에 따른 건보료 변동분이 이번 달 급여에 반영이 되죠. 2023년도 그러니까 23년도 건보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올해 4월에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시기라서 그러면 작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내가 더 받았다, 월급 더 늘어났다 하면은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로 올해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월급 줄어들었다 하면 차액만큼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게 뭐 원래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나중에 이제 와서 이제 돌아오는 거라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월급이 적게 평소보다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많이 좀 빠진다면
당장 이번 달 부담은 되는 거죠, 가게에. 그래서도 그러다 보니까 원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최대 10회 나눠서 내실 수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직장가입자 63%, 700만 명가량이 돈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활용을 하시면 연말정산 상세 내역 이 부분 통해서 보험료, 정산 보험료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0 총선 사전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서 이 카메라를 불법적으로 설치한 유튜버가 구속됐어요. 네, 이게 최근에 전국 각지 총선 사전 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나타나면서 파장이 일어잖아요. 네. 40대 유튜버가 구속이 됐는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용의자 A씨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고 그래서 사전투표 인원을 본인이 점검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 A씨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영상에 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해왔었고요. 네. 그런데 또 카메라를 설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2022년 대선 때 그리고 지난해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경찰은 이 A씨 범행 장소 40여 곳 중에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행정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A씨와 동행하면서 범행을 도운 혐의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도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B씨가 불법 카메라 설치에도 관여를 했는지 또 구독자 중에 다른 공범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4월 총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대표들의 유세전도 치열한 상황이에요. 네,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으로 가서 PK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요. 부산 사상구에 이어서 영도구 남항시장을 방문하고 오후부터는 부산 남구, 연제구, 해운대구 등을 찾아서 부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도권만 돌았기 때문에 PK 방문은 공식 선거기간 돌입 후에는 처음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동리추홀을과 중강화 옹진 이쪽을 찾아서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고요.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에도 주력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박용진 의원도 지원 유세에 합류를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는 오후에는 방송사 계양을 후보자 토론이 있어서 이 사전 녹화에 참석해서 원희룡 후보와 격돌을 하게 되고요.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 PK로 갔고 이재명 대표 인천으로 갔는데 요 자체로 양당 모두 다급한 곳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반성을 언급하며 몸을 낮추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을 읍소 전략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 한동훈 위원장과 여당 수도권 후보들 아무래도 선거 판세가 좀 불리해진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몸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반성과 개선 의지를 나타내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읍소를 거듭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여러분이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할 것 같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제가 바꾸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호소했고요. 마지막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여당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위기론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면 비교적 좀 강세로 점쳐졌던 후보들을 마저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 같은 경우도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돌아보게 된다. 한참 많이 부족했다. 인천 동리추홀을 윤상현 후보도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 당도 정부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제 바뀌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민주당은 이걸 견제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살려달라고 절을 하기 시작했는데 속아서는 안 된다. 공격을 하면서도 또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는 지지율에 우리가 지금 좋아할 것도 없고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투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투표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투표 독려에도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도로 위에선 점심시간에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경주 나들목 부근에서 1km가량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쪽으로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으로 불편해진 곳들이 있어서 살펴드릴게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전주 부근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3km가량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수도권 구간인데요. 군자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곶 분기점부터 4km 구간 지나기 답답해졌습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인데요. 수락 방음터널에서 작업 중이라 수락 지하차도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실 때 영화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관심 있게 살펴보신 분들은 영화 관람료에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지 않을 방법도 없는 부담금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금들을 대폭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부담금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담금을 구조조정한다. 정부가 이렇게 밝힐 정도면 부담금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정확히는 법정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네. 91개, 91개. 그러니까 영화 발전 기금 같은 이제 부담금이 91개가 있다는 네. 얘기인데 사실 저도 명단을 쭉 보니까 이름을 아는 게 채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예. 사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영화 발전 기금 이런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극장 표값의 3%가 영화 표값에 영화 티켓에 부담이 되고요. 보통 이제 껌 씹고 뱉으면 그게 참 남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그게 폐기물이잖아요. 껌에도 폐기물 부담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 껌이 네. 100원이라면 1.8원은 폐기물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여행 가시면서도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해외로 출국을 할 때는 출국 납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1,000원이 비행기 티켓 값에 포함이 돼 네. 있고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이 10,000원이라면 한 3만 원이라면 300원에서 400원 정도는 제가 쓴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네. 전력산업 기반기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기반 시설을 꾸준히 유지 보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표값에 티켓값에 정가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한 소비자 아니면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모르는 네. 일종의 뭐 그림자 세금 같은 겁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많았던 거예요? 이게 처음에 60년 전 정도에 시작할 때 7개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91개까지 늘어났고요. 이게 한 수명이 20년 넘은 것만 따로 추려보면 67개 정도 돼요. 91개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 생기면 진짜 안 없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나름의 취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공익적인 사업 A라는 사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공익 사업이니까 정부가 돈을 들여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뭐 우리가 도로도 깔고 뭐 학교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니 A라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전 국민과는 관련이 없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 그걸 이용하는 사람 혹은 그걸로 피해보는 사람 즉 그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만 돈을 걷어서 그 A라는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세금을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부담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후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나 원인 제공자에게만 부담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취지가 이제 이 부담금의 취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는 담배값에 국민 건강 부담금이라는 게 붙어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 본인 건강도 해롭지만 남의 건강도 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부담을 줬으니 건강에 부담을 준 당신 흡연자에게 부담금을 걷는다. 뭐 나름 일리가 있는 취지예요. 네. 사실 그거를 담배 안 피우는 모든 사람에게 다 걷는다 그러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입이 나오겠죠. 왜 나한테 담배도 안 피우는데 걷어가? 이제 그렇게 어떤 취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부담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살펴보면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것과 부담금을 걷어서 집행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이제 내는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에게 걷으니까 좀 저항이 덜하고요. 네. 그다음에 돈을 쓰는 정부 입장에 생각하면 좀 편리합니다. 사실 이제 세금이라는 건 우리가 매년 9월에 정부가 예산안을 짜서 국회로 보내면 여당 야당의 협의를 거치고 특히 야당이 반대하는 사업은 깎이면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게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부담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금은 법에 한번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영화발전기금은 대략 영화표의 3%인데 한 번 정해놓으면 자동으로 쭉쭉쭉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부는 영화발전 부담금으로 만든 영화발전기금을 국회 눈치, 국회 승인 혹은 국회 견제 받지 않고 계속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일종의 이제 딴주머니 같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그림자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항이 덜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세율을 올린다고 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뉴스가 되고 세금 올린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영화발전기금, 껌값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 담배값에 붙는 건강진흥기금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걷기가 쉽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6개였던 게 지금 91개까지 늘어나는 폭발적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림자 조세를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뭐 사실 뭐 91개 일종의 세금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름은 세금이 아니지만 그 돈을 안 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표를 사는데 저는 영화발전기금 3% 빼고 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 낼 방법도 없으니까 사실 세금은 아니지만 또 세금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돈인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는 부담이고요. 특히 국민만 내는 게 아니라 기업도 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인데 사실 내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면 91개를 다 없애버리면 좋죠. 근데 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이 91개 올해 91개로 거칠 돈이 한 24조 원 정도 돼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60조 원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전체 나라 살림이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사실 굉장히 펑크가 크게 나는 거고 일단 단계적으로 좀 다이어트를 해보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계획인데 일단 91개 중에 32개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사실 91개 중에 32개면 거의 3분의 1인데 어쨌든 3분의 1은 이렇게 한꺼번에 일거에 선되는 거는 전례 없는 처음 있는 네. 일이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계속 예로 든 영화 표값에 붙는 영화발전기금은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껌값에 붙는 1.8% 폐기물 부담금도 역시 없애겠다. 그리고 우리 여권 발행해 보시면 단수 여권이라는 게 있고 복수 여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대부분 복수 여권을 선택하시는데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복수 여권에도 15,000원의 부담금이 붙어요. 네. 그걸 12,000원으로 깎겠다. 이건 없애지 않고 인하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여행 나갈 때 아마 대부분 몰랐을 출국 납부금도 4,000원 깎겠다. 그리고 지금 매달 전기요금에 들어가는 뭐 전력산업 기반 기금도 지금은 한 대략 4%, 3.7%인데 이것도 1%포인트 정도 깎겠다. 이런 식으로 총 32개의 일종의 뭐 다이어트 계획을 발표해서 이게 이제 아직 정부의 계획이고요.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아까 제가 올해 91개가 거치는 돈이 24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대략 2조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 낼 돈 줄어드는 거니까 국민들에게서는 당장은 이제 반가운 소식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지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영화 발전 부담금이 사라지면 당장 영화 표값이 싸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표값은 극장이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을 내면 그 10,000원이 극장에게 가는 건데 지금 그중에 300원은 정부로 간단 말이에요. 영화 발전 기금으로. 그러니까 네. 극장은 거쳐만 가는 돈인 건데 그러면 정부가 그 3%를 없어주면 300원을 없애주면 영화값을 10,000원에서 9,700원으로 내릴 것이냐. 그거는 극장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물론 이제 영화 발전 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금을 없앴다는 걸 뻔히 다 아는데 그걸 안 내리고 버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91개입니다. 그중에 32개를 누가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최종적으로 가격을 부과하는 사업자가 사실 나몰라라 해버리면 정부는 부담금을 내렸지만 네. 정작 소비자는 안 내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보고 추적해서 점검해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추적하고 점검해서 우리가 내던 세금을 좀 안 내게 된다면 뭐 당장은 좋은 일 같긴 한데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세상에 뭐 마냥 좋기만 한 일은 없죠. 당연히 일장일단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공익 사업을 하는 방법은 부담금을 걷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네. 반대로 세금을 걷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담금을 없애버린다. 그때 그 해당 공익 사업도 같이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경우가 그쵸. 많아요. 그러면 근데 필요한 사업은 있고 그걸 해야 되고 해야 하려면 단위 돈이 필요한데 그걸 맞춰줬던 돈을 대줬던 부담금을 없애면 뭘로 하겠어요? 세금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안 들어가던 세금을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들어갈 세금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 자체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이지만 네. 지금 정부는 모든 감세를 하고 있잖아요. 감세를 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감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담금까지 없애면 도대체 소는 무슨 돈으로 키우느냐 이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네. 영아 발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문화사업에 필요한 거고요. 그쵸. 국민건강진흥도 필요한 거고요.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꽤 많은 공익적인 사업인데 부담금을 없애버리면 이거 무슨 돈으로 할 거야 이런 일단 그러게요. 첫 번째 비판이 하나 네.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게 기후 위기잖아요. 기후 위기는 공짜로 해결되지 않고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많은 부담금이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후 위기 관련 부담금이 많이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관련 부담금이 OECD 평균보다 현재도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후 위기용 부담금이 적은 상황에서 이걸 일괄 없어버리면 기후 위기라는 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안 쓸 수가 없는 돈인데.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이제 반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뭐 영화 발전기금 3% 없애도 극장이 안 깎으면 소비자들은 똑같이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해 정부가 밝힌 계획을 다 모든 게 실행된다고 가정하면 국민 한 사람이 덜 낼 부담금이 대략 10,000원 정도 돼요. 근데 10,000원이 뭐 그렇게 체감이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부가 밝힌 사업 그 인하안 중에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우리 전력 요금에 붙는 것 같은 경우는 깎는 순간 바로 이제 요금이 인하되는 건데 보통 개개인은 1년에 한 몇천 원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몇 백억씩 혜택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네.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략 1년에 전기요금을 2조 원 정도 쓴다고 하는데 1% 깎으면 200억을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또 다른 부자 감세 아니냐. 기업의 혜택 몰아주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개인 소비자는 찔끔 혜택 보고 기업들에게는 왕창 혜택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부담금을 줄이기로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계획은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 어쨌든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인하 또는 폐지거든요. 인하는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바로 하겠다는 거고요. 네. 폐지는 법을 바꿔야 돼요. 부담금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은 결국 국회에서 바꾸는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총선 때문에 국회는 거의 일을 안 하고 있고 이 계획이 현재 국회 지형대로라면 쉽지가 않겠죠. 여소야대니까 결국 네.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그 폐지 계획이 순탄치 않을 것인지 그건 결국 국회에서 폐지 법안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논의를 봐야 됩니다. 네,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와 라디오 심리극장,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서 허기를 달래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들으신 내용이 나온 동사 풍기다의 기본 의미는 냄새가 나다 또는 냄새를 퍼뜨리답니다. 그래서 커피 향이 풍기다, 악취를 풍기다와 같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가 두 팔을 벌려서 비둘기를 잡으려 하자 비둘기들이 놀라 공중으로 확 풍겼다. 이 예문에서 풍기다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이 경우에 풍기다는 짐승이 사방으로 흩어지다 또는 그런 것을 흩어지게 하다를 뜻하는데요. 아마 이 풍기다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풍기다가 비유적으로 쓰이면 어떤 분위기가 나다 또는 그런 것을 자아내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작품에서는 인간미가 풍긴다. 그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키로 까불려서 건부를 풍기다 또는 마차가 먼지를 풍기며 달려간다 같은 문장에서 풍기다는 겨나 건불, 먼지 따위가 날리다 또는 그런 것을 날리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은 동사 풍기다의 여러 가지 뜻을 소개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부정적이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좋은 분도 계시지만 개인 사욕 차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 투표하실 건가요? 투표해야 되죠. 국민이 투표 안 하면 되나. 내가 사는 지역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 표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투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니까 해야죠. 네, 투표해야죠.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나와 우리 동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개표 방송 4월 10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4월의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화창하겠고요. 따뜻한 볕에 기온이 쑥쑥 올라 포근할 전망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18도, 대전, 부산, 제주 20도, 대구 22도, 광주 2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7도나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대구, 광주 23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벚꽃이 많이 피지 않아 아쉬웠는데요. 오늘과 내일 따뜻한 날씨에 벚꽃이 점차 개화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만개하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을 유지하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곳곳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내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에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 습도는 16%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의사 증원 규모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과 개원이들이 진료를 축소합니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관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을 찾아 총력 유세를 펴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선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아파트 대출을 둘러싼 의혹에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뒤 윤 대통령이 전면적인 국정 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에 공세를 폈습니다. 사퇴한 이종섭 전 주 호주 대사는 중간 고리일 뿐이라면서 공수처 수사와 특검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수사해 기소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소권 남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수소 동탄 구간이 그제 개통했는데요. 개통 오늘이 첫 평일이었어요. 출근길 이용객들 반응은 어땠나요? 말씀해 주셨듯이 3월 30일 GTX가 첫 개통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역은 수서와 성남 그리고 동탄이 세 곳이었는데요. 첫날부터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국토부가 예측했던 주말에는 하루 평균 수요보다도 한 13% 정도가 더 많이 몰렸고요. 오늘은 개통된 이후 첫 평일인데요. 현장 분위기를 보니 이용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몰렸습니다. 최고 시속 180km라는데 속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첫날 시작이 좋다 보니까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하루 이용객이 2만 1,000여 명은 되겠다라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게 좋은 것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만 아쉬움의 목소리도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배차 간격입니다. 배차 간격이 무려 17에서 한 20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아침에는 1분 1초가 굉장히 아깝죠. 촉박하고 집에서부터 나오시는 직장인들의 경우 한 번 놓치면 이거는 거의 지각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출퇴근 시간대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쉬운 거는 GTX 승강장이 지하 깊은 곳에 있는데요. 지상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시간까지 한번 재보니까 한 7분 이상 걸리는 겁니다. 네. 이 또한 시간이 금인 아침에는 큰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도 조금 비싸다면서요. 기본 요금이 한 3,200원이고요. 이동 구간이 10km를 넘으면 5km마다 250원이 지금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금에 대해서도 각각의 의견들은 좀 엇갈리고 있어요. GTX 기본 요금이 3,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32.8km 구간이니까 이게 성인 기준으로는 4,450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용객들은 광역버스 대비 가격도 높고 배차 간격도 줄여야지 더 유용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광역버스로도 용인에서 논현역까지 이동하려면 한 4,000원은 넘게 내야 하는데 서비스 대비 합리적인 운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개통이 사실 완벽한 거는 아니고
반쪽짜리 개통인데요. 동탄이랑 성남 사이에 있는 구성역은 한 6월 말쯤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파주 운정역 구간은 올해 연말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개통되지 않은 역들의 주요 환승역이 개통되면 얼마나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요. 이 한국금거래소에서 금 한 돈을 사려면 지난 30일 기준으로 41만 1,000원을 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 혹시 얼마였는지 감이 오시나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게 36만 7,000원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금 한 돈 가격이 한 12%가량이나 오른 겁니다. 네. 한국금거래소뿐만이 아니고요. 국제금값도 근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9일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달만 들어서 보니까 4거래일 제외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금값은 상승을 했습니다. 금이 이렇게 오른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올해 가장 큰 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근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6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의 금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금의 값이 더욱더 올라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지금 뭐 가자지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안전자산인 금 가격을 높이는 데는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금을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더 가지고 있어야 하나일 텐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전달드리자면 NH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구간에서 강세 사이클을 띠는 금 가격 강세가 이제 본격화되었다라는 시각이고요. 물론 금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증권에서는 현재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 가격 하단은 비교적 견조하다. 그런데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만약에 연착륙이 현실화되면은 이 금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추가적인 동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의견들을 잘 들으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일본에서 붉은 누룩이 홍국 성분의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한 뒤 숨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에서도 또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붉은 누룩이 들어간 건강 보조식품은 2021년 발매를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는 한 110만 개가 팔렸습니다. 우선 무슨 상황인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문제의 제품은 일본 고마야시 제약에서 만든 건강 보조식품 홍국 콜레스테 헬프입니다. 홍국은 붉은 누룩 곰팡이로 쌀 등을 발효시켜서 좀 붉게 만든 겁니다. 고바야시 제약은 지난 22일에 홍국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복용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품 3종을 리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관련 사망자가 있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현재까지 보면은 5명이 사망했고 114명이 입원을 했고요. 수백 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약사가 이 문제를 인지한 거는 사실 올해 1월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2달이나 늦게 지금 관련된 제품 리콜에 들어간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특히 지난해 9월 이후에 제조된 제품을 복용한 사람에게 피해가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해당 성분 제품을 먹은 6명이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성분이 건강 보조식품에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문제는 홍국이 들어간 제품들이 또 있다는 건데요. 고바야시 제약은 음료와 그리고 조미료 업체 등 52개사에 홍국을 원료로 공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 드러난 거는 없는데 한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니신 식품의 컵라면에도 이 성분이 사용됐다라는 글이 일본 SNS에 올라오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바야시 제약이 리콜 대상
대상으로 발표한 홍국 성분 건강보조식품 5종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라고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일본 후생 노동성이 호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원료를 사용해서 자진 회수 중인 제품 목록들을 지금 현재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청취자분들께서도 사이트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본 현지에서 직접 구입했거나 또는 해외 직구로 들여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더욱더 각별한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컵라면 먹기 인증샷이 유행하면서 라면 국물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요. 등산 혹시 좋아하시나요? 등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등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바로 컵라면이거든요. 네. 최근 온라인상에서 보시면 제주 한라산에서 라면 먹기 인증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발 1950m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등반한 후에 먹는 라면은 정말 꿀맛이거든요. 따뜻한 물을 담아와서 컵라면에 부어 먹는 거는 위법한 행위는 아니니까요. 문제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양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에서는 60리터의 물통과 함께 국물만 좀 걸러낼 소쿠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탐방객들이 이곳에 라면을 먹은 뒤에 남으면 따로 버릴 수 있도록이요. 그런데 이 라면 국물이 수분도 많은 데다가 염분도 높아가지고 그냥 버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산에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에서는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스프 반만 넣고 물만 반만 넣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컵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스프를 다 넣으면 그만큼 물을 많이 부어야 하고 그래서 애초에 다 마시지 못할 양의 라면 국물 생기지 막는 걸 막자라는 건데 참고로 한라산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은 뒤에 무심결에 땅에 라면 국물을 그냥 부어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에 부과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장난이라고 해서 112에 거짓 신고하는 경우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난 전화했을 때 벌금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4월 1일 만우절이죠. 이때다 하고 장난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학생들 많죠. 때로는 그 장난이 근데 도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112에 거짓 신고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경찰이 엄중 처벌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장난이 도를 넘을 경우에는 잘못하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 신고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112 허위 신고는 2021년에 4,100여 건이었다면 작년에는 5천여 건으로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처벌 건수도 지금 3,700여 건에서 4,80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매년 처벌 비율도 9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게요. 오는 7월 3일부터는 이른바 112 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그리고 출동 경찰관이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거짓 신고는 위급 상황에서 또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이 부분은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최근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에 전기차 진입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버스 전용 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자라는 주장인데요. 사실 이미 전기차도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릴 수 있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 바로 북유럽 노르웨이인데요.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최근에 일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구간에 친환경차 통행을 허용해달라라는 의견을 지금 경찰청에 전달을 해놨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물론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 부진한 전기차의 보급 문제입니다. 저번 겨울에 테슬라가 멈췄다라는 소식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그래서 그런지 16만여 대로 한 해 전보다도 1.1% 감소를 했고요. 보조금도 지금 축소가 되고 충전하려고 하면 또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만큼 인프라 부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최근에 일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구간에는 친환경차 통행을 허용해달라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한 화물차 운전자가 온라인에 올린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30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1,700개가 넘는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날 새벽 일을 하러 자신이 모는 3.5톤 화물차에 간 A씨가 차량 와이퍼에 꽂혀있는 뜻밖의 쪽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메모를 누가 썼나 봤더니 옆에 있던 화물차 이 다른 차량 운전자 B씨가 A씨 차량에 연락할 번호가 없자 남긴 건데요. B씨는 사장님 제가 옆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백미러를 살짝 쳤습니다. 사실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거죠. A씨가 화물차를 둘러봤는데 정말 아무런 이상은 없었고요. 근데 A씨는 B씨가 마음이 쓰이길래 문자를 남깁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자 B씨도 초보 운전이라 앞으로 더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누리꾼들도 훈훈한 반응이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인 신고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드라마로 마음을 위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요즘은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신병원 하면 선뜻 다가가기 힘든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이미지를 확 바꿔주는 드라마를 하나 골라왔습니다. 이 박보영, 이정은 배우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입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제목에서부터 희망적인 메시지가 읽히는 것 같은데요. 줄거리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들이 저마다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보영 배우는 정신건강의학과의 간호사 다은 역을 맡았는데요. 굉장히 순하고 또 착한 성정을 가진 인물이라서 상처도 많고 손해를 좀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돌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성장해 나가죠. 아무래도 드라마 배경이 정신병동이잖아요. 네. 다양한 심리 장애가 언급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인물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정신병동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좀 환자 이야기를 다룰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은 바로 간호사 다은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은이 근무하는 병원에 김서환이라는 망상장애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인물은 게임 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게임 속에 있는 마법사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은은 이런 서환을 무시하지 않고 맞장구를 계속 쳐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환이 이제 다은을 엄청나게 따르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먹지 않던 약도 게임 속의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먹고 점점 상황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훌륭한 간호사네요. 네. 이대로라면 서환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겠어요. 네. 그래서 서환이 이제 자신이 게임 속의 마법사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 계속해서 낙방한 고시생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잠깐 게임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승리라는 성취감을 느끼고 게임 세계에 완전히 빠졌었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간호사인 다은의 지극한 보살핌 덕에 현실 감각을 되찾고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연락을 해요. 근데 다은이 개인 일정이 있어서 약속을 미루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서한의 눈앞에 용이 나타납니다. 용이요? 네. 아이고,
그럼 다시 현실과 게임 세계를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망상 증세가 사라져서 퇴원을 하긴 했는데 아직 그 현실의 문제를 마주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고시 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이제 망상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환상 속의 용을 봤던 사화는 그 용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빌딩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간호사인 다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맞아요. 이 비극적인 소식에 대한 충격도 충격이지만 자신이 그날 만나주었으면 상황이 변했을까? 내가 퇴원을 너무 빨리 시켜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이제 서원은 다은에게 그 수많은 환자 중에서도 좀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환자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남겨진 사람들도 정말 힘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살 생존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자살 생존자들의 정서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다은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네. 처음에는 다은이 너무 착한 나머지 자신이 슬픈 것을 티내면 그것도 좀 민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정을 억제하고 괜찮아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괜찮은 척하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 서한이 세상이 떠났다는 사실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헬이라는 방어기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병원을 휴직하고 집에서 쉬기로 합니다. 드라마 속 인물이지만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휴식을 취한 다은은 좀 괜찮아지나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마음의 아픔이 그렇게 쉽게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휴직한 다은이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게 피곤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은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이 방바닥이 몸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나와요. 우울증이라는 게 이런 건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해도 땅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울감 호소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우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우울증의 정신 명칭은 주요 우울 장애로 2주 이상 날마다 우울감을 느끼고 또 매사에 의욕과 흥미가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 식욕도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고 죄책감이 자꾸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하거나 또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할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먼저 이제 우울증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사건을 겪고 자신이 극복할 만한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강렬한 우울감을 느끼는 거죠. 이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지금은 이제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을 연구하기로 이제 저명한 학자인데 1960년대에는 우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학자예요. 그래서 그때 개를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실험을 했었거든요. 이 실험에 활용된 개들이 세 가지 조건에 할당이 됐는데 먼저 첫 번째 조건의 개들은 전기 쇼크가 나오는 상자 안에 잠깐 가둬뒀다가 바로 풀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의 개들은 똑같이 전기 충격을 주는 상자에 가뒀지만 그 안에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레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개들이 레버 누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전기 충격이 올 때 스스로 이제 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의 개들은 조금 잔인하게 대했는데요. 이 전기 충격을 멈추지 않고 레버도 없는 상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그 고통을 좀 고스란히 받고 견뎌야 했죠. 굉장히 마음 아픈 실험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가능했지만 현대과학에서는 이제 결코 허가가 되지 않는 그런 실험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집단별로 다른 처치를 하고 나서 모든 개를 이제 새로운 상자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전기 충격이 나오지만 중간에 낮은 벽이 하나가 있어서 그 벽을 뛰어넘으면 전기 충격이 나오지 않는 칸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상자였어요. 근데 그 벽이 정말 낮아
맞아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자였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의 개들은 전기 충격을 딱 받자마자 바로 벽을 뛰어넘어서 빠르게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집단의 개들은 계속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통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으면 되는데 왜 계속 버티고 있었을까요? 네, 지금 사실 느낀 이 감정이 일반인들이 우울증 환자들한테 느끼는 그런 마음과 비슷해요. 그냥 힘내서 일어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 고통 안에서 버티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실험의 첫 단계에서 개들이 상자에 갇혔을 때 이 개들도 처음에는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막 이런저런 그렇겠죠. 노력을.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된 거죠. 이때 개들은 나는 어떤 노력을 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사실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새로운 고통을 마주했을 때 어차피 난 할 수 없으니까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셀리그만은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학습된 무기력의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살다 보면 정말 모든 일이 정말 계속 좌절의 연속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나는 해도 안 된다.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런 신념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집단의 개처럼 상황이 바뀌었고 때로는 내가 성장해서 이겨낼 힘이 생겼더라도 이미 잡힌 그 무기력이 너무 강해서 어떤 노력도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을 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학습된 신념이 틀렸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네.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도 안 돼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네 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제 얘기를 잠깐 드려보자면 저는 중학교 시절에 진짜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막 뒤에서 2등, 3등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매일 새벽까지 독서실에 가서 막 책이 새까매지도록 줄도 긋고 그랬는데 계속 2, 3등 뒤에서 네. 자꾸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구나.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감에 빠져서 공부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공부방에서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단어 딱 10개만 외우고 가라. 그리고 단어 시험을 매일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마주하던 시험은 막 단어를 200~300개 이상 이렇게 외웠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네. 10개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해볼 만한 거예요. 물론 이제 머리가 좀 나빠서 그랬는지 처음에는 10개를 외우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며칠을 해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단어 시험 10개를 100점 맞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네. 사실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야 별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정말 큰 힘이 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200~300개를 외워서 시험은 못 보지만 하루에 10개는 외울 수 있구나. 그러면 내일 또 10개 외우고 모레 또 10개 외우고 그렇게 30일 동안 공부를 하면 그때는 나도 정식 시험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성적도 오르고 대학도 가게 됐고 장학생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또 지식을 전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네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이 새로운 상자로 바뀌었을 때 진짜 아주 낮은 벽 하나만 넘어보면 나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한 발짝 뛰어넘을 힘조차 없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남들에게는 정말 하찮아 보여도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맛보면 조금 더 어려운 과제도 내가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작은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학습된 무기력감에 의한 우울증도 있지만 우리 뇌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주요 우울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방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의 물질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반드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해야 합니다.
최근엔 뭐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만 여전히 정신과 약을 선뜻 먹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흔히 몸의 병은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마음의 병은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쉽게 말해 뇌 호르몬인데 이거는 약을 먹어야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으면 정상 수치가 유지가 되잖아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약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배가 아프면 소화제 먹고 피부에 상처 나면 연고 바르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특히 이 정신과 진료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진료 기록 때문에 나중에 뭐 취업이나 그런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취업할 때 내가 코로나 걸렸었는지 아니면 뭐 다리 부러져서 수술했는지 확인 못 하잖아요. 회사가 보험사는 아니기 때문에 병원 기록은 뭐 내과나 소아과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드라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봤으면 하는데요. 극 중에서 다은이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 극도의 우울감을 느꼈던 다은을 보고 굉장히 친한 친구 유찬이 있어요. 그래서 유찬이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일어나라고, 빨리 밥 먹으라고, 바람 쐬면 괜찮아지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그래서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네. 우울감을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해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우울증 환자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 정말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내라는 말조차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울증을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우울증을 또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정신의학적 질병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내가 뭐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니야? 이렇게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기 꺼려할 때 감기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표현은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와전이 되어서 감기처럼 별거 아니야. 뭐 일주일만 지나면 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이 표현을 상대방으로부터 들었을 때 큰 상처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든데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것 같아서 우울감이 더 심화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내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마음의 감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의 아픔을 축소하여 위로하려는 그런 의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곁에 계신 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일 내가 헤어나오기 힘든 우울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에서 다은은 자신이 정신과 간호사인데 내가 내 상태를 더 잘 알지 난 우울증일 리가 없어 이러면서 막 부정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차가 달리는 도로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자기나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일상에 우울감이 지속되고 그럴 때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우울증 약물 치료가 세로토닌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햇빛을 쐬면 잘 방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햇빛을 쐬면 비타민 D가 생기는데 이 비타민 D가 우울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많이 우울하다 하는 경우에는 집안에 커튼이 쳐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튼도 좀 걷고 창문도 좀 열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쐬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책 자체가 햇빛을 보는데도 좋고 또 생각도 전환시켜주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신체적인 행위가 심리적으로도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상태로 바꿔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몸이 허약하면 마음도 허약해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일상의 행복한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새로운 드라마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듣고 계신데요. 저는 배우 박은빈이 부른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커피 판매점 풍경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몇 주 전에 그 맥스웰 하우스라는 유명한 커피 브랜드의 탄생 비화를 제가 소개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변에서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네. 예, 제가 커피 전문가가 된 이후에 주변으로부터 가장 자주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뭐 커피 얼마나 드세요?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주변에서 늘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하루에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 예, 제가 뭐 하는 강연 참석자들이든 네. 오랜만에 보는 제 뭐 친구들이든 저에게 정말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질문을 분석해 보면 저 이미지가 보이죠. 예,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실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 예,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그 질문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 네. 나름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결과 알게 된 지식을 기초로 저의 커피 생활을 나름대로 네. 이렇게 조절을 했거든요. 저의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정도의 커피를 이렇게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커피로 인해서 어떤 뭐 장애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정도라. 어느 정도인가요? 네. 궁금하네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네. 저는 하루에 2잔까지는 편하게 마시고 네. 3잔 이상을 마셔야 하면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마십니다. 이 3잔부터는 마시다가 네. 뭐 남긴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 묽게 해서 마신다든지 그러죠. 뭐 그러니까 뭐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커피 대접을 했는데 제가 마시다가 남긴다든지 하면 뭐 커피가 맛이 없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제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교수는 오늘 커피를 3잔째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3잔이에요? 예, 식약청에서 권장하는 하루 카페인 흡수량을 기준으로 제가 판단한 건데요. 실제로 마셔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식약청 기준이 정말 딱 맞더라고요. 네. 식약청이 권장하는 일일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그리고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체중 1kg당 2.5mg 이하니까 50kg 정도 되는 뭐 중학생은 125m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 한 잔에는 75 내지 200mg 정도 그리고 캔커피 한 병에는 8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요. 네. 이 콜드브루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많이 드시죠. 더치커피라고 불리는 이 차가운 커피 한 잔에는 그보다 많은 100 내지는 4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성인 기준으로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 2잔에서 3잔 사이가 뭐 적정량이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원두가 무엇이냐에 따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둘째, 커피에는 카페인 이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죠.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마신 사람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이런 몇 가지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의 커피를 알아내고 그것에 맞게 즐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2잔과 3잔 사이가 정확하게 저에게 맞습니다. 카페인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소개했듯이 1890년대 말과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음식점, 뭐 전차역, 기차역, 병원 등등에 등장하기 시작한 끽다점이나 카페에서 신상품인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서구에서는 커피가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에 잇따라 이제 성공하면서 소비력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특히 육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 전통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나름 부의 상징이었죠, 그죠? 돈이 생기면 일단 고기를 먹죠.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뭐 좀 가난하다는 의미였고요. 이 19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적인 육류 소비 증가를 가져오는 데는 냉장 선박의 등장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죠. 1880년대에 냉장 시설을 갖춘 대형 화물선이 처음 등장하면서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 생산된 싼 소고기가 미국과 유럽인들이 식탁에 오르죠. 이 덕분에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다 10대 부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아르헨티나는 그 이후에 좀 망했지만. 네. 문제는 이런 새로운 식생활의 등장과 함께 서구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전에 없던 이 심혈관계 질환 등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각종 성인병들이 이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확한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당시에 이런 새로운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놓고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 와중에 새로운 질병을 가져오는 원흉으로 지목을 받게 되는 것이 커피였습니다. 특히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란 이 미묘한 물질이 온갖 성인병의 주범처럼 이 공격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도 커피에 카페인이 들어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나 봐요. 네,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처음 알려진 것은 훨씬 이전 1819년이었거든요. 커피에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과학자 프리드리프 룽게였습니다. 이 룽게 이후에 과학자들은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당시에 콜라도 이제 막 등장했거든요. 녹차, 뭐 홍차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 커피의 유행과 동시에 각종 성인병이 나타나니까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뭐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이제 그러다 이것을 기회로 여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의 많은 장면에 등장하듯이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이 첫 번째로 등장해서 각광을 받게 된 사람은 커피 대용 식품 개발업자였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 대신 이것을 먹으면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대체 식품 하나가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뭐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즐기는 식품의 하나입니다. 서양에서는 모닝커피와 쌍벽을 이루는 아침 식품이고요. 특히 뭐 바쁜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식품인데 짐작 가시죠? 네, 짐작 가네요. 아니, 왜냐하면 저 오늘 아침에도 아이 먹이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시리얼 아닌가요, 시리얼? 맞습니다. 네, 시리얼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옥수수를 주재료로 한 간편식품 시리얼을 개발한 사람은 존 켈로그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예, 존 켈로그는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1852년에 태어났어요. 이 해에는 고종 황제, 뭐 일본의 명치천왕,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맥셀하우스 창업자 조엘 칙 등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이 좋아서 공부를 잘했어요. 예, 그래서 교사 자격증과 의사 자격증 하나도 어려운데 둘을 다 취득을 했는데 켈로그가 선택한 직업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예, 뭐냐 하면 고향 근처에 있던 한 요양소의 지도사가 됩니다. 이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던 제7 뭐 땡땡땡으로 시작하는 기독교의 한 교파에서 운영하는 요양소였습니다. 네. 켈로그 집안은 대대로 그 교파에 속했었거든요. 뭐 중요한 것은 이 교파가 금욕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금욕을 강조한 나머지 켈로그는 결혼 첫날부터 각방을 쓸 정도였어요. 뭐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당연히 자식은 없었는데 40여 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뭐 키웠던 걸 보면 이 켈로그는 꽤 뭐 인간성이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1894년에 개발한 것이 바로 시리얼의 주재료인 콘플레이크였는데 이 켈로그가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이 제품의 용도로 내세운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침 식사용 간편식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아침 식사에 적합한 식품이라고 광고를 했지만 켈로그가 특별히 내세운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시리얼은 이 성욕 억제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네. 예,
단백질 덩어리인 육류 섭취가 성욕의 원인이고 이것이 부도덕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은 옥수수 시리얼을 개발한 거죠. 처음에는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는 일부 기독교 교파를 중심으로 인기를 끕니다. 이 콘프레이크와 우유를 섞어서 먹는 시리얼을 아침 식사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이어서 켈로그는 자신의 콘프레이크를 광고하면서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커피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커피는 정신 이상의 원인, 몸에 해로운 마약이라고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켈로그가 가진 그 의사로서의 명성을 타고 이런 얘기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점차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아침 식사로 모닝커피 대신 시리얼을 택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서양인들이 아침 식탁을 차지하던 시리얼이 뭐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이죠. 뭐 아나운서께서도 즐기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리얼이 정말 그런 뭐 욕구 억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일종의 가짜 뉴스죠. 네. 네, 다행이죠. 그런데 켈로그에 이어서 그의 커피 비판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커피 유해론 지지자가 나타납니다. 뭐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과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커피 소비가 실제로 위축됩니다. 켈로그보다 2년 늦게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난 찰스 포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익숙하죠. 예, 이 사람이 태어날 당시 스프링필드에서 링컨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스프링필드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 포스트는 날 때부터 그리 건강한 편이 못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신경쇠약증으로 다니던 일리노이 대학을 중퇴를 하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며 부동산 사업, 농기계 사업 등을 해서 돈을 버는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지자 켈로그가 운영하던 미시간주의 그 요양소로 이주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지병이 신경쇠약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진 켈로그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죠. 마침 켈로그가 콘플레이크 다음으로 개발해서 시판을 시작한 캐러멜 커피 시리얼의 레시피를 알아냅니다. 이 커피를 비판하던 켈로그도 커피의 인기에 편승을 해서 커피 향이 나는 시리얼을 개발한 건데 그 레시피를 포스트가 빼내죠. 그래서 시리얼과 성분이나 맛이 유사한 음료를 개발을 합니다. 1895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오농민전쟁, 뭐 청일전쟁, 을미사변 등으로 난리가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음료를 둘러싸고 편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포스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음료죠. 그런데 남의 레시피를 빼내서 쓰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네, 켈로그가 문제를 삼아 소송까지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참 관대한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처음부터 포스텀이라는 낯선 이 시리얼 음료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전략이 먹히면서 날개도 친 듯이 팔립니다. 첫 번째는 광고였습니다. 포스텀의 첫 광고 문구가 아주 유명합니다. 건강이 첫째, 행복은 따라옵니다. 커피 대신 포스텀.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 대신 포스텀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죠. 안 해요? 네. 뭘까? 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광고의 시초였죠. 두 번째는 커피 유해론 전파입니다. 켈로그보다 훨씬 심하게 커피가 해로운 음료라고 광고를 하는데요. 네. 커피를 마시면 심장병, 신경통, 신경쇠약 등 온갖 질병에 걸리고 커피 대신 자신의 음료인 포스텀을 마시면 이런 질병을 모두 예방한다고 광고를 하죠. 당시 육류 소비 증가로 새롭게 등장한 공포스러운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충수염. 우리가 아는 맹장염이에요. 이 병이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던 때였는데 포스텀은 자신이 만든 음료 포스텀을 마시면 충수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충수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희소식 중인 희소식이었습니다. 뭐 너나 없이 포스텀에 빠지게 되죠. 거의 뭐 만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음료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걸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 믿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건강 염려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런 병으로 가족이나 친지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뭐 호소력이 있었죠. 포스텀의 인기가 치솟아요. 그럴수록 포스텀은 더욱 과감한 광고를 합니다. 뭐 이번에는 포스텀이 손상된 뇌를
회생시킨다고 광고를 하죠. 손상된 뭐 모발 정도가 아니라 뇌를 회생시킨다. 뭐 엄청난 소식이죠. 학교 교육에서 암기력이 중시되던 당시였거든요. 미국에서도. 어린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뇌를 회생시킨다는 광고에 반응을 하면서 포스텀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치솟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 커피는 만병의 근원, 포스텀은 만병의 예방 내지는 치료제라는 얘기가 통하던 게 미국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텀의 영향으로 커피 소비가 좀 눈에 보이게 줄었나요? 예, 포스텀이 커피 인기를 완전히 뭐 억누르지는 못했지만 커피 소비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18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커피 소비 증가가 일시적으로 좀 주춤하면서 커피 가격까지 하락할 조짐을 보였거든요. 뭐 오늘 소개한 포스텀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광고에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후 미국 최초의 인스턴트 식품인 포스텀은 커피 대용식 음료로 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 뭐 사실 맛이나 성분에서 보면 커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이 회사에 어느 날 위기가 닥칩니다. 음료 회사의 위기라면 뭐 음료에서 벌레가 나왔다든지 뭐 불순물이 나왔다든지 뭐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뭐 그런 통상적인 이유가 아닌 독특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 포스텀을 광고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충수염, 이 예방 효과였거든요. 네. 그런데 포스트가 덜컥 충수염에 걸린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 충수염에 걸리고 포스텀을 마시면 충수염을 예방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본인이 충수염에 걸린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수치스러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록 창업자는 이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포스텀은 계속 잘 나가죠. 우선 당시 미국 사회를 감싸고 있던 강한 그 건강 염려증 덕분이고 다른 하나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노동자 의대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그 포스텀 시리얼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높은 월급을 주고 가장 훌륭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유로 1920년대에 이르자 포스텀 시리얼 주식회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식품회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가 유해하다는 광고가 결국은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성공한 거죠. 이 포스트가 사망한 후에 재산은 딸인 마요리 포스트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1923년에는 이 회사가 당시 경쟁 식품회사였던 제네럴 푸드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유명한 젤로사를 포함해서 뭐 초콜릿 회사, 시럽 회사 등을 순서대로 합병하면서 미국 최대의 식품회사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1928년에 커피 회사 맥스웰 하우스까지 인수합니다. 네. 커피를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회사가 미국 최대의 커피 회사를 또 인수해서 커피를 팔게 되는 아이러니죠. 1929년에는 포스텀이라는 회사 이름을 버리고 제너럴 푸드로 바꾸어서 현재 뭐 이루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중반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포스텀 광고가 우리나라에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커피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카페인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 최대 식품회사를 탄생시킨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디카페인 커피도 이 시대에 만들어지나요? 네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던 1900년대 초반 분위기가 만든 또 다른 발명품이 바로 디카페인 커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아닙니다. 독일에서 개발됩니다. 이 디카페인 커피는 한 독일인 과학자의 효도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탄생을 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탄생시키는데 효심이 작용했다고요? 이 커피 생두에서 카페인을 추출하는데 성공한 것은 1905년 독일인 과학자 루드빅 로젤리우스라는 인물인데요. 약간 소설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데요. 로젤리우스 아버지는 커피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커피를 즐겼거든요. 로젤리우스는 아버지의 이 카페인 과다 섭취가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고 카페인 중독으로부터 사람을 구하기 위해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일에 매달리게 되죠. 네. 맛은 그대로인데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만들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연구와 실험을 아무리 해도 답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근데 우연한 사고를 통해서 카페인 제거 방법을 알아내게 됩니다. 우연한 사고요? 네네. 뭐냐 하면 어느 날 항구에서 커피 생두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부두 노동자의 실수로 생두 박스 하나가 바닷물에 빠진 사고가 납니다. 짠 바닷물에 잠겨있던 이 생두를 버리려고 하자 이 로젤리우스가 버릴 바에야 실험용으로 사용할 테니 달라고 해서 받아갑니다. 이 생두를 가져다가 로스팅하여 커피를 내려봤는데 뜻밖에도 이 커피에 카페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네. 바닷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카페인을 흡수한 것이죠. 로젤리우스는 염분이 함유된 물로 커피 생두를 찜으로써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게 되죠. 오늘날도 널리 사용되는 용매를 이용한 카페인 제거 방식이죠. 이 기술을 이용해서 로젤리우스는 1906년에 카페 해그라는 기업을 창업을 하죠. 지금도 네.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대규모 디카페인 커피 회사입니다. 오늘은 디카페인 커피 탄생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